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숙박과 음식업이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인 22개월째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98만 6천 건의 폐업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서 올해 100만 폐업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러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창업 때 얻은 대출에다 생존형 부채까지 늘어서 1년 새 신용 유의자가 된 자영업자가 3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반면에 지난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달 집값 동향 그리고 짚어볼 만한 부동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예. 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해서 SK텔레콤 경영진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이후에 늑장 신고했다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 지적이 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즉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를 옮기려고 할 때 고객이 만약에 약정 기간 안에 걸려 있으면 이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이거를 면제해 줘야 한다. 그것 때문에 못 가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 대표가 확답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되풀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냐. 이번 경우는 사업자에 분명히 있고, 그렇죠. 네, 번호 이동 이런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거는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지금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 가입 신청 이후부터 피해를 보상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예. 처음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린 게 가입을 해야 이제 피해 보상이 된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가입 예약만 해도 신청 예약에 신청 예약만 해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소 지금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는데 이렇게 특정 기준을 걸어놓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문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에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박종훈 의원이 그럼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냐 이렇게 물었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 문구를 고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가입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여도 만약에 유심 이 복제에 따른 피해가 만약에 발생하시면 이거는 100% SK텔레콤 측이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100% 하겠다. 그렇게 문구를 고치겠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렇게 확답을 준 거죠. 하겠죠. 문구도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또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런 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대표한테 본인은 유심을 교체했냐. 그래서 유 대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에만 가입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최 위원장이 그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사장, 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그러니까 사건이 난 이후에 유심카드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유 대표가 얘기한 대로 유심보호 서비스가 완벽하다면 그룹 임원진들도 유심 교체를 하면 안 된다. 뭐하러 하겠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네. 라고 주장을 근데 하기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 유심 교체하라고 권유했던 거 아닌가요? 권유를 했지만 네.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만 아니라 또 여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SK텔레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룹 경영진도 유심 교체가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최민희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 가시려고 미리 계획했던 분들 네. 이 유심 교체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물론 그 동네 인근에 이제 대리점을 가셔서 교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공항에 직접 가셔서 교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심 교체하지 않고 아까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해도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SK텔레콤의 입장이긴 한데 문제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하면 해외 로밍을 끊어야 돼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여행하실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유심 교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로밍하지 않고 가셔야 되는데 네. 이거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때마침 또 내일부터 황금 연휴, 노동절을 시작으로 황금 연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항 가면 이 유심 교체하려는 해외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유심 물량 자체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째 여행객들이 유심 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공항에 최대한 많은 유심 물량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당일 출국자를 우선순위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역시 여행객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불편은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 고객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로피드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지급 명령 신청은 집단 소송은 아닌데 이제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앞서서 일종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 이렇게 법률사무소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률사무소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SK텔레콤 고객 피해자들이 1,500명이 넘는 상태라고 밝혔고요. 이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또 오늘 오전에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이제 한국에 도착했고 오늘 네. 아침 일찍부터 뭐 재계 총수들을 만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숙소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 네, 알려졌더라고요. 네, 이곳은 이제 정영진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면담 장소는 호텔 안에서도 이제 건물의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침 일찍부터 재계 총수들의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하나그룹 삼형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의 모습이 네. 1층 커피 카페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고 방산과 에너지 같은 한화그룹의 주력 사업군에 대한 대미 협력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밖에 이제 10대 그룹 바깥이긴 하지만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의장도 트럼프 주니어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이버 측은 AI,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정진 셀티리온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역시 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이렇게 줄줄이 재계 총수들과 면담 일정을 소화하고요. 오늘 밤 늦게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 시장 금리 하락세 영향인가요? 지난달 은행권 대출 금리, 예금 금리가 네. 다 떨어졌다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예. 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3월 가계대출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연 4.51%. 그래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넉 달 연속 내림세이고요. 대출 중에서 이제 가계대출이 있는데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4.23%에서 4.17%로 0.06%포인트, 신용대출은 5.5%에서 5.48%로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고요. 기업대출 금리도 0.11%포인트 낮아져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금은행의 저축선 수신금리, 예금금리를 말합니다. 역시 2.97%에서 2.84%로 0.13%포인트 낮아져서요. 네. 작년 10월 이후 예금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대출과 예금금리가 모두 떨어진 가운데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 차는 1.52%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더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대금리 차는 7개월 연속 확대가 되면서 이 얘기는 이제 예금금리 하락폭이 대출금리보다 하락폭보다 더 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뭐 자영업 어렵다는 얘기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난 20일 이제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니까요. 그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 6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자가 올해는 아마 100만을 넘어설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폐업 후가 더 막막하다는 거죠. 대개 이제 은퇴 자금에 뭐 대출 받아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시니어분들 많으신데 이분들의 노후까지 흔들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난해 폐업률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98만 넘어섰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거의 역대 최고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치로 보면 최고죠. 근데 네. 이제 폐업률로 보면 네. 사실 과거보다 뭐 특별히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수치고요. 폐업률이라면은 이제 폐업률은 전체 보통 자영업자 그렇죠. 수 대비해서 에서 이제 그 얼마큼 폐업한 분들이 했느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예. 그럼 폐업률은 비슷한데 폐업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실제 수가 얘기겠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으니까. 아.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오히려 폐업률이 쭉 하락하다가 네. 그 작년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 그러니까 폐업률은 지금 몇 %라고요? 제가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2023년까지 나와 네,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한 9.5% 정도 됐고요. 네. 뭐 2016년 정도에는 그 폐업률이 한 11% 정도 됐었으니까 네. 이 사실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창업과 폐업이 굉장히 활발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진입은 쉽고 그렇죠. 네, 진입은 쉽고 네. 또 이제 또 생존율도 낮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말하면 2016년 11.1% 폐업률, 2023년 9.5% 폐업률 대충 10%니까 네. 10명이 시작하면 1명은
폐업을 한다는 10명 중에 한 거잖아요. 분이 이제 폐업을 한다.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폐업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혹시? 생존율이 있는데 아, 지금 제가 생존율. 생존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5년 정도 지났을 때 5분 중에 1분 정도가 살아남아 있는 뭐 그렇군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부문의 그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빨리 많이 창업하시는 대신에 또 빨리 이제 퇴출도 많이 되고 하시고 네. 그런 현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럼 훨씬 그 폐업률도 높고 폐업률도 폐업률은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못 해봤는데 네. 그 생존율이 낮고요. 생존율은 예, 낮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이제 자영업을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이제 순수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디에 얼마에 이 이제 취업자 취업자들하고 비교하면 수에서 예. 한 그 20% 정도 5분 중에 한 분 취업자 중에 5분 중에 한 분이 자영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요. 폐업률은 한 10% 내외고 생존율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네. 폐업을 하는 거고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 수는 많다. 예, 그렇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비중이 많은 높다. 거죠. 예, 네. 자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폐업률이 치솟는 이유가 물론 2023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작년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분들이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탓이겠죠. 뭐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제가 거요? 뭐 네. 자영업을 놓고 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자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셨어요, 교수님. 네.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임대료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최저임금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지면서 이게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고 네.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네. 뭐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환경이 코로나 때 이제 또 이 이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경쟁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네. 또 다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임대료 문제와 그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고 막 내쫓는 그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도 한동안 문제였는데 사이도 최저임금 문제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버틸만 했는데 네, 요즘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금리라든가 경제 환경 변화 뭐 여러 가지 이커머스 이런 거부터 예, 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고 이제 단기적으로 아마 제일 큰 문제가 그 코로나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워도 이제 요 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잘 될 거야라는 이렇게 낙관적인 어떤 희망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그 이제 지셨던 채무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내수는 이제 진작되지 않고 아직 네. 계속 이제 침체되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비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자영업 전체로 보면은 과거보다 뭐 매출이 특별히 나빠졌다 뭐 나빠지고 있긴 한데 뭐 굉장히 위기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안에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소비 패턴들도 이미 사람들이 그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모아놨다가 굉장히 좋은데 플렉스라고 그러죠. 쓰고 네, 네, 네. 대신에 이제 조금 그 잘 자란 소비들은 줄이고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영업 부문에서도 이게 상위의 매출이 이제 우수한 어떤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자영업자들하고 그러니까 고소득, 중소득 자영업자들하고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제 격차가 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출액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하위 30%의 부채는 증가했는데 나머지 고소득,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네, 부채 대목입니다.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네.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수치로 간단하게 보기에는 대출 액수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냥 네. 연체액이죠. 네.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취약 그 차주라고 하는 분들, 네, 네. 뭐 금융사 뭐 3개 이상의 어떤 부채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네.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분들의 또 연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외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고 네. 좀 덜 모이고 그렇습니다. 좀 일찍 예, 집에 가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차 가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네, 하면서 근데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골목 상권 중에서 빈 가게들 점포들이 제법 눈에 많이 띈다는 게 얼마나 자영업자가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폐업을 하잖아요. 네. 폐업을 하면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폐업하는 순간 그냥 나는 이제부터 안 버니까 그냥 안 벌고 말자가 아니라 그 동안에 쌓였던 빚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임대료 같은 거는 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문을 닫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폐업하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그 폐업률이 특별히 높진 않다 지금이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우리가 통계에 숨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폐업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고 싶어도. 예, 하고 네. 싶은데 이제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데 권리금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업을 못 하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등록증을 남겨놓고 그냥 네. 집에서 영업하는 형식만 취하고 있고 네. 이제 권리금 외에도 또 이제 그 창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대출들이 사실 폐업하는 순간에 또 그걸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폐업을 그러니까 안 폐업 하고 신고를 할 버티고 수가 계시는 없는 분들도 거군요. 계시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은 뭐 이게 자영업에 이제 제일 문제지만 이분들이 이제 사실 다른 어떤 취업의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자영업을 애초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이제 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영업을 하게 되신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 중고령층 50대의 이 자영업 부분이 이제 비대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네. 이제 그 회사 부문에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뭐 이제 임금 수준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이제 직장 문화가 이게 사실 회사가 이제 그 신참을 나이 든 분을 신참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막상 이제 이 근로자들도 사실 내가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위를 받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니까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게 그 작년에 그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자 대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네. 사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데까지 굉장히 험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양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잘 안 뽑으려고 하고 또 이분들이 그런 일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받으면서 또 눈높이 맞춰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지난해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이 어떤 거였죠, 교수님? 10월에 이제 그 자영업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 출발 기금을 조금 확대해서 네. 저기 그 채무를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영업이 그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니까 네. 이제 그 큰 꼭지 중에 하나가 그 취업자들의 그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취업 지원이 네.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죠. 네. 아까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20% 20% 정도. 가까이 네, 된다. 네. 5명 중에 네. 1명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는 건가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그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많다고 높죠. 하셨잖아요. 예, 다른 예. 나라는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OECD에서 그 통계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 중에서 한 6번째 정도 우리나라가 네. 되는데 이제 우리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뭐 그리스나 멕시코나 이제 우리보다 소수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 관광 위주의 국가들이 아하. 이제 많이 있고요. 네.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인데 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6%, 6%, 일본이 한 7, 8% 정도 뭐 된다고 9.9%인가? 네, 예, 지금 예, 예. 확인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의 두 그래서 배잖아요. 일본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자영업 부문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경제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제 자영업 원래는 비중이 좀 낮아지는 게 줄어들어야 경향적인 되잖아요. 추세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언론에서 약간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는 게 무슨 이제 말이에요? 폐업을 자영업자 해서 뭐 폐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네. 그 최근에 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저다 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이제 독자들한테는 좀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는 이제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문제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너무 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방식에 퇴출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폐업을 하고 다시 다른 경로를 찾는 방식이 예. 순탄하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치킨집 많고 카페 네,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기승전 치킨이란 말처럼 은퇴 후에 이제 딱히 무슨 기술이 없거나 하면 반겨주는 직장이 없으면 창업을 하게 되는 게 되는데 그 자영업자의 연령층이 그래서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 50대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죠.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예, 반면에 또 이제 또 20대들도 많이 창업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또 20대도 사실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가 보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접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이것저것 이제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업종을 하다가 또 닫고 다른 걸 것도 하고 해보고 뭐 이런 어떤 그리고 과정이 이제 있는 연령이 거죠. 낮으면 기회가 많이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이니까 예, 네. 그래도 자영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뭐 제 제자 같은 경우도 자영업 창업하는 친구 보면은 네. 창업하기 전에 이제 여러 식당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네.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50대 그 회사 퇴직해서 자영업하는 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뭐 준비 기간이 뭐 한 달 6개월 이 정도 뭐 길어도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프랜차이즈 많습니다. 가맹점 네, 네. 받아가지고 잠깐 교육받고 뭐 네.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예, 뭐 그나마도 이제 프랜차이즈도 안 하고 짧게 하고 하시는 아. 경우도 있고 커피숍 같은 경우 창업할 때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하고 하니까 네. 좀 이제 준비가 덜 된 창업이 많이 저 아는 있는 편이죠. 분도 한 달 동안 이제 이탈리안 음식을 배워가지고 무슨 예.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한번 열어본다는데 제가 사실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 임대료다 예. 여러 가지 집기 설비 이런 거 비용도 못 빼실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주 맛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폐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빚 같은 것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있죠. 자영업에 대해서도. 네. 그런데 가입률이 0.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입률? 예, 이제 저희 일반 근로자들처럼 네. 여기도 이제 자기 컨트리뷰션을 넣고 네. 뭐 물론 이제 그 지방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그걸 약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뭐 저희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험료를 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쭉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은 네. 이제 보험료를 타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방식이 아마 좀 역사가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상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율이 0.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네. 예,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시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노란우산 공제는 약간 뭐 실업급여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연금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보험 같은 예, 성격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금보험 같은 성격을 네, 갖고 네.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자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도 그렇고 매번 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나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물론 조금씩 자영업자 수는 줄고는 있는데 폐업률은 여전히 그렇게 나와서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게 보여주는 게 과당 경쟁이 있죠 시장에서. 네. 그런데 이때까지 어떤 자영업 대책이라는 것이 또 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영업 대책이 주로 이제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막상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이제 그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네. 당장 도와주는 게 그래도 이렇게 훨씬 더 효과가 나오고.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호응이 있으니까 효심을 예, 자극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 봐요. 예,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자영업 생태계에서 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체질을 강화하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제 자영업 대책이 과거처럼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네. 산업 정책과 어떤 지역 개발 정책하고 결합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추경 전체 규모가 12조 2천억 원인데 그 중에서 한 4조 원인가? 그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편성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전체 추경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보호와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원을 쏟아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돌아봤을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구조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싱크탱크가 있으면은 이제 나라 전체 산업이나 이제 대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 하면 저희가 KDI도 있고 네, 네. 산업연구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또 중소기업 이렇게 하면 또 중소기업 연구원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 하면은 이 자영업 부분, 골목상권 부분, 소상공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원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자체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파트가 순환보직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담당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이제 업무가 되는 거지. 네. 이제 소상공인과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는 어떤 지원, 정책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원 전담 기구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그 지난번 어떤 작년의 대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한 정책들이 있어요. 뭐 네. 이제 이 스마트화를 지원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상공인 어떤 개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한 정책보다도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있습니다. 돈을 준다기보다 예, 그렇죠. 네, 이제 큰 상권의 틀에서는 리더십을 만들고 저는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시면은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그 도시 계획에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지역에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상인들과 별도로 동떨어진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닿게 서로 네.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한 6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예산이 정말 적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 당장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은 좀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과포화 상태인 수익이 나기 어려운 자영업 그 시장을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느냐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예. 네,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자영업의 경쟁력과 이제 지역 개발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그 논란이 있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네. 이제 새로운 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맞아요. 이게 이제 마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뭐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독점력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어떤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 잘 쫓아가고 있는지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플랫폼에서는 배달과 주문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서비스인데 이제 다르게 보면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배달은 뭐 여기 맡기고 싶지만은 주문은 내가 따로 받고 싶어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그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에서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규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 뭐 모든 분이 아시는 이제 백종원 현상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을 꺼내기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네. 또 이게 이분이 또 많은 비판을 듣고 있어서 또 네. 과도하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공영방송이나 공중파에서도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들 도와주시고 하는 게 이슈가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백종원 씨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의 어떤 힘을 강화시켜주는 현상이지 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상권을 지키고 개발하고 자기의 권리를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지역마다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 상인들이 스스로 그 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 소유권을 좀 가지고 네. 그 지분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어떤 지역 개발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장기적인 생존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가장 네. 빠른 전공법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네. 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구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3구와 이제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3월 24일부터였나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네네. 네. 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3월 24일 이후로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3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9,500건이 넘었었거든요. 아, 작년 그렇군요. 7월 거래량이 9,200건 정도였으니까 네. 3월이 작년 7월보다 더 많았는데요. 4월 거래량은 아직 뭐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한 4,000건대 정도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네.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올해하고 작년에 강남 3구 용산구 거래량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올해는 106건이었는데 작년은 1,110건이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거래량이 10분의 1.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그렇군요. 네.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실제로 가격은 떨어지진 않고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전체는 0.08%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약보합세 정도 그래도 약간 올라는 가고 근데 있는 늘 거고요. 저희 말씀하실 때 네. 가격을 앞으로 전망을 하려면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래량은 근데 왜 많이 가격은 떨어졌죠. 안 떨어지죠? 이게 이제 거래량 가격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내리는 하락 거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상황. 뭐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유가 있나 하반기에 봐요. 뭐 입주 물량 좀 부족하지 않냐, 또 전세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초구, 송파구는 아직도 0.18%입니다. 물론 3월에 상승률 높을 때는 0.79%, 0.83%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0.18%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집값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아서 거래가 많이 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조용한 분위기고요. 조기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지금 분위기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의 그 자료가 나오죠. 주간 네네. 동향. 네, 맞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아직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서울과 달리 지방은 뭐 그 미분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택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통계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경실련에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변동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살짝 내렸습니다. 5억 6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서울도 한 2% 정도 내렸는데 서울 전체는 강남 3구 용산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26억 2천만 원에서 30억 9천만 원으로 18% 상승을 해서 역시 강남 3구 용산구가 최근 한 2년 반 동안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5대 광역시는 떨어졌습니다. 13% 정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만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뉴스들이 이제 강남 포커스로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최근 3년간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강남 네. 3구 용산구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 뭐 용산구 오르는 지역에 아주 오르는 값을 계속 보고 있는 게 그게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똘똘한 한 채 현상, 저성장,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네.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상승기의 징조는 아니고요. 집값이 오히려 불안기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선호하는 불안하니까 좀 더 확실한 걸 가지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뉴스에서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니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장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지방에서는요 세종시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천도론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이제 국회가 이전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 분위기가 좀 굉장히 뜨겁습니다. 좀 다녀와 보시죠. 제가 안 그래도 5월 1일 내일 근로자의 날 가시려고요? 네.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는 생생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네.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한번 다녀오도록 하고요. 왜 다녀오냐면 세종시 옆에 이제 공주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최근에 공주시에 투자해도 되겠냐라는 문의가 제가 좀 받아가지고 이거 좀 과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서 제대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통계 결과만 보면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월 셋째 주가 0.23%였는데 네. 계속 하락이었거든요. 네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였는데 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뜨거운 상황이고 최근에 세종시에서 무순위 줍줍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4개 나오는 계약 취소분이 나왔는데 네. 경쟁률이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11만 명이 몰렸는데요. 전용 면적 84 B타입 같은 경우는 33,725대 1에 아주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겹친 것 같습니다. 최근 네. 세종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가 자체가 4억 7,968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미 네. 입주한 단지거든요. 2020년에 분양을 해서 네. 2023년에 입주를 마쳤는데 시세가 6억 8천 정도 하니까 네. 4억 8천의 분양을 당첨이 되면 6억 8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2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보장되니까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뭐 전체적인 네. 아파트 전체가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네. 세종시는 좀 과열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 그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이제 공개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최종 후보가 정해진 후 나오는 부동산 공약 상세히 다음 그렇죠.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지금 나온 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해법이 네.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조합원 부담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4기 신도시 개발하겠다. 네.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4기를 더 개발하겠다. 공공 임대를 좀 많이 공급을 해서 4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가졌는데 국토 보유세 2021년 대선 당시에 이제 공약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좀 많은 입김을 좀 작용하자라고 해서 1%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네.
과연 폐지할 것인가에 네. 초점이 맞춰졌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는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용적률을 좀 올려서 분담금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하고 공급은 아마 25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270만 원인데 얼마 공급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안 이전 되죠. 정부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이게. 게 또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민간 건설사들 하는 물량들을 다 합쳐서 하는 공급 물량인데 250만 호든 270만 호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되기는 좀 어렵고요. 내년에 몇만 호가 공급 예정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년에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30만 호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250만 호는 좀 힘들다라는데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기 신도시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주는 한 20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40년이요? 입주를 하려면 입주요. 3기 네. 신도시가 가장 빠른 게 2029년에 첫 네. 입주를 해가지고 네. 2035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늘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주택 시장의 화두가 저기 양극화라고 하시고 네네. 양극화를 일으키는 게 다주택자가 규제가 돼서 똘똘한 할채를 선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까? 그 다주택자 규제 내용도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빠졌다는 얘기는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준공후 미분양이 어느 정도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미분양하고 준공업 미분양을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3월 통계가 나왔는데 미분양은 좀 줄어들었어요. 68,920가구로 1.6% 정도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업 미분양, 빈집이라고 합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PF 대출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악성 미분양이 25,117가구로 한 달 전보다 5.9% 증가를 했는데 제가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미분양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평행선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준공업 미분양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프 자체가. 이 네. 얘기는 준공업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네. 결국에는 빈집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25,000가구가 뭐 거의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기 때문에 더 문제는 다음 달에 더 늘어나고요. 앞으로 올해도 매월 신기록 갱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빠른 싶습니다. 조치 어떤 거? 이게 이제 뭐 분양 뭐 니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서 미분양 난 거 니들이 책임지면 되지 않냐 건설사 시행사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인지 하고 넘어갔으면 지방 좋겠는데 뭐 주택 가격 뭐 올리지 않으면 좋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냥 예. 내버려 두기에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금융권에 이제 PF 대출하고 다 맞물려 있고 지역 네. 경기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건설회사들 보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3년이 지나갔는데 네. 계속 문제는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사요? 지금 살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살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건설회사들 또 허가해준 지자체들 또 은행들도 저는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네. 지자체들은 또 취득세, 지방세 인하를 좀 해줘서 네. 또 대출해준 은행권들은 또 저리 대출 뭐 좀 해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네.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좀 해주는 정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월세 비중이 서울에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월세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왜 늘어나냐라고 본다면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특히 이제 비아파트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규제하잖아요.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도 좀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빠른데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우리 서민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의 월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인데 네. 이거를 늦추려면 사실 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공공임대주택들을 좀 많이 늘려서 좀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